예, 계속해서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의 비판적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행 연구가 약간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이 이제 1997년에 한국에 번역되고, 자, 이 책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길래 우선 일본에서 이전에 일본의 문학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전에 한국에 문학이란 게 없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개화기 문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과도기 상태에. 그러다가 서구의 근대 문학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수용이 되는 때 근대 문학이 태동, 즉 시작이 됐겠죠. 자, 그러면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전의 한국의 문학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근대문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됐느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원문일치란 게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중국 문학도 여기에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풍경, 내면, 아동의 발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풍경, 내면, 아동이 뭐냐? 자, 아동이란 것도 이제 중요한 문학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도 아동문학이 방정환 선생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학이 이제 등장하죠. 꼭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인류한 문학 전체에서 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생겼다는 거고, 자, 풍경과 내면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가라타니 고진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풍경, 외부에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건 보통 외부의 현실을 얘기하죠. 외부의 객관적인 어떤 현실. 자, 이건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근대문학은 이전의 문학과 달리 이 풍경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문학에서 외부의 현실이 있다는 것, 객관적 현실이 있다는 것, 즉 풍경이 있다는 것, 이걸 제시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근대문학만이 가진 속성이라는 것인데, 그건 너무나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풍경이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 내면의 반작용으로 풍경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풍경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작용으로 인해서 풍경이라는 것이 외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방법론이에요? 니체나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입니다. 처음 시작된 지점에서, 그죠? 어떤 그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전도가 일어나서 사실은 처음 시작 지점에 가서, 그죠? 그 본질을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외부에 객관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그죠? 다 알고 지내고 있고 그게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에게 내면이 생기니까 풍경이란 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풍경과 내면의 관계, 이게 바로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 근대문학을 바라봤을 때 그 기원의 시점에서 그 전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고백이란 것도 문학에서 일종의 형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제도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근대문학이 속성이 생겼다. 제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문학적 제도겠죠. 그럼 그 이전에는 이 고백이라는 형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문학에서. 한국 문학에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문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근대 문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때는 이전의 문학과 다른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과 전도의 관점에서, 이 전도의 관점이 바로 니체의 계보학, 푸코의 계보학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이러한 방식의 계보학, 즉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이고 통용되는 어떤 관점이 계보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탐구해 보면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는 지금 우리 상식과는 다른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오랫동안 정착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조는 니체니까 역시 니체의 계보학으로 가봐야 되겠죠. 잠깐의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도덕의 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체 전집 중에 한 권이 도덕의 계보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지금 우리의 상식은, 그죠? 힘을 가지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악한 것이죠. 착하게 살면 선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인간에게 이 도덕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것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그죠? 이 판단을 다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니체가 이 도덕관념, 즉 선과 악의 구분, 이것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탐구를 하면 사실은 시작 부분에서 어떤 비밀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자, 니체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돈의 힘이든 뭐 권력의 힘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든 아무튼 뭐 아니면 계급이든, 그죠? 계급이라는 것도 일종의 힘이니까요. 귀족과 뭐 천민 그리고 노예 뭐 이런 계급의 힘이든 아무튼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힘을 가지지 못한 자는 약한 자죠.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죠? 대결할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덕관념을 만들어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관념을 만들어요? 힘을 가진 강한 자는 악이고 힘이 없는 약한 자는 선이다. 그래서 뭘 심어줘요? 양심의 가책을 심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강한 자가 악이고 약한 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도덕관념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그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보복 심리니까, 복수 심을 힘의 발로로 그렇게 관념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정착이 되어서 인간의 도덕관념이 됐다는 겁니다. 니체가 볼 때는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고 강자가 반드시 악이 아니란 겁니다.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능력이고 그것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약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 도덕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단계에
어떤 비밀을 밝혀내는 것. 이게 니체의 계보학입니다. 즉 니체가 쓴 도덕의 계보가 바로 그런 계보학의 원조에 해당되는 거죠. 푸코도 이제 그걸 자기식으로 니체의 계보학을 자기식으로 개성해서 인간 지식 체계의 역사를 따져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에서 이 내면과 풍경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가. 지금은 다들 풍경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풍경은 내면이 없으면 풍경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계보학을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적 탐색을 연상시키는 후기 구조주의적 방법론으로 일본 근대문학의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근대문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제도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문학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단제도. 이런 것도 다 근대문학이 제도죠. 일본에도 신춘문예가 아직 있는지 내가 아직 확인은 잘 못했지만 일본 근대문학의 제도, 또 뭐 출판 제도도 있죠. 그죠? 인쇄술과 출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대문학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보급이 되고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고 이런 게 다 제도입니다. 그죠? 출판사 이것도 제도죠. 보세요. 장르란 것도 근대문학의 장르가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이런 장르가 정착되고 하는 것도 근대문학의 제도고요. 문체, 제도, 장르, 문체에 다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요. 계보학적 방법을.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되면서 한국에도 우리 한국 문학에도 근대문학에 이걸 적용해 보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 자, 교재가 있는 사람은 298쪽 보면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온다. 자, 그러는 것은 교재를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런 책이 이제 계속 번역이 됩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책들이 한국에 은유로서의 건축, 탐구 1, 탐구 2,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윤리 21, 유무로서의 유물론, 일본 정신의 기원, 뭐 지금 다 번역이 거의 다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근대문학의 종언 이것이 번역되면서 상당히 여기 나옵니다. 자, 이 흥미있는 것은 바로 가라타니 고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종언의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작가로서 세계적으로 인기 작가잖아요.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 받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라타니 고진이 볼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로부터 그게 기점이라는 겁니다. 근대문학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에 그죠? 정체가 뭘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보세요. 9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을 또 근대문학의 종언을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하는 사람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라타니 고진이 왜 우리 한국 문학,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작가들은 소설을 열심히 쓰고 독자들은 또 소설을 즐겨 읽고 있는데 끝났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라타니 고진이 하는 주장을 우리가 우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철학적 방법론의 핵심 트랜스크리틱을 처음에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론을 살펴보는 순으로 3장, 4장. 자, 우리 교재에는 2장, 3장이네요. 자, 조금의 이제 챕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스크린과 우리 교재와의 자, 이 교재는 2장입니다. 자, 가라타니 고지는 자, 이 책 제목이 트랜스크리틱입니다. 이전부터 적용해 오던 자신의 비평 방법론의 핵심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가라타니 고진이 이전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칸트적인 초월론적 비판, 철학과 정치경제학과, 정신분석학, 수학, 때로는 도시학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막 이렇게 가로질러 가거든요. 그랬을 때 방법론의 핵심은 바로 트랜스크리틱인데 가라타니 고진이 자기가 그런 연구 방법론을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뭐예요? 자각하고 정립한 것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이전에는 트랜스크리틱을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 해왔던 것을 이 책에서 더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트랜스크리틱이라는 방법, 철학적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론적 비판은, 자, 이 초월론적 비판, 이거 이해가 되죠? 칸트적 방법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칸트의 방법은 뭐예요?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거. 뭘 보는 거예요? 경험의 가능 조건을 따지는 거. 내가 가을 하늘을 보고 파랗구나라고 하는 게 경험이죠. 사실은 이전의 철학자들은 다 경험을 그냥 철학적 사유로, 그죠? 왜 이 경험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이전에 철학하는 사람들은 가을 하늘이 파랗구나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겠죠. 왜? 자기 눈으로 보니까요. 인간 중심주의로 보니까. 근데 칸트는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간의 가능 조건을 보죠. 뭐의 가능 조건? 경험의 가을 하늘을 보고 파랗구나 하는 이 경험의 가능 조건을 따지니까 어떤 가능 조건에서 인간의 눈이 가을 하늘을 파랗게 보는구나 라고 따져보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철학을 한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비판을 한 것인데 칸트적 비판의 뜻은 인간 경험의 가능 조건과 한계를 따져보는 것. 인간에게는 순수 이성이 어떤 가능 조건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실천 이성은 어떤 가능 조건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판단력은 어떤 가능 조건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판단력은 예술과 문학을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인간에게 있죠. 자, 초월론적 비판은 횡단적 또는 전위적. 자, 트랜스라는 접두사가 다 붙었습니다. 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선의 이동이 필요해요. 외부로 나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나는 칸트나 마르크스의 초월론적 또는 전위적인 비판을, 자 보세요. 칸트나 마르크스의 초월론적 또는 전위적인 비판을 트랜스크리틱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라타니 고진이 볼 때는 이 트랜스크리틱이 중요한데 외부의 시선으로 시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실제에 도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안 그러면 편협해지는 거죠. 자기중심주의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칸트도 초월론적 비평이고 마르크스도 초월론적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을 쓰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트랜스크리틱의 의미는 칸트의 철학도 초월론적 비판을 한 것이고 마르크스의 철학도, 마르크의 사상도 초월론적 비판을 한 것이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다른 철학자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칸트와 마르크스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왜 중요하게 봤어요? 이 두 사람은 트랜스크리틱을 했으니까요. 즉 초월론적 비판을 했으니까요. 자, 분야는 다르죠? 칸트는 인간의 사유 능력의 영역에서
트랜스크리틱, 즉 초월론적 비판을 한 것이고,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학이라는 그 영역에서 초월론적 비판을 한 것이라는 거죠. 칸트와 마르크스 둘 다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초월론적 비판이라는 개념은 존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자,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경험의 가능 조건과 한계를 따지는 것. 경험의 가능 조건과 한계를 따지는 것. 이해되죠? 자, 보세요. 즉, 경험에 선행하는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다. 자, 내가 이게 인간이 가을 하늘을 보는 것이 경험이라 그랬죠? 근데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가을 하늘을 파랗게 보는 것이 경험인데, 그 경험의 조건이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인간의 이 시선의 구조, 그죠? 생물학적 이 구조가 있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이런 조건들이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개체의 내재적 사유와 감각, 이 내재적이란 말이 이제 자기 시선입니다.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차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시차.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책,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에서 가라타니 고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고찰에 대한 비교는 확실히 강한 시차를 낳기는 한다. 하지만 그 비교는 강학적 기만을 피하고, 자, 이 강학적 기만,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아까 내가 예를 들면 바로 그 예를 들면 금방 쉽습니다. 인간이 가을 하늘을 보니까 파란 거죠. 그게 진리나 실제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만입니다. 강학적이란 말이 시선, 강학적 기만을 피하고, 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시선, 인간이 가을 하늘을 보는 그 조건, 가능 조건, 그 경험에 가는 조건 바깥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개의 눈으로 보고, 그죠? 잠자리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강학적 기만을 피하고 여러 개념들을 그것들의 인간성의 인식 능력에 관하여 쓰이는 진정한 위치에 두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외부의 시선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가라타니 고진은 기존 철학의 대부분이 내성, 가로하고 거울이라고 내가 했죠. 내성이란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내부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도 하고 자기를 보기도 하고 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라타니 고진은 내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 거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를 붙여놨어요. 거울이라는 거. 거울은 뭐예요? 자, 이것도 쉬운 예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이제 옷도 입고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잠깐 봅니다. 그러면서 아, 이 정도면 됐구나. 아, 이 정도면 준수하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내성이란 뜻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객관적으로 내가 준수한지, 그죠? 잘생겼는지, 이 정도면 오늘 출근해도 될 만한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사실은요. 왜?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 내성이라는 뜻은 시종일관한다고 보고 이 내성으로부터 강학적 기만이 발생. 그러니까 기만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죠. 가을 하늘이 파랗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내성으로부터 모든 철학은 내성의 철학인데, 그죠? 기존 철학은 이 내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기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타자성을 도입하는 거예요. 타자성이 뭐예요? 자기 시선,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 그죠? 내가 이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뭔가를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나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이동을 반복한다. 칸트도 트랜스크리틱을 했고 마르크스도 트랜스크리틱을 했죠. 그리고 다른 언어 체계로의 이동이야말로 강한 시차를 가져온다. 해서 모두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 방법론은 외부에서 타자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이게 트랜스크리틱의 의미가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외부에서 타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크리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트랜스크리틱이라 부르는 것은 윤리학과 정치 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 사이의 코드 변환, 즉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어내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어내는 시도이다. 이해됩니까? 첫 번째, 칸트도 트랜스크리틱을 했고 마르크스도 트랜스크리틱을 했어요. 그게 트랜스크리틱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칸트의 시선으로 마르크스를 읽고 마르크스의 시선으로 칸트를 읽는 겁니다. 이거는 더 강한 트랜스크리틱이죠. 그죠? 칸트도 그 자체적으로 트랜스크리틱을 했고 마르크스도 그 자체적으로 트랜스크리틱을 했는데 두 번째 2단계로 칸트와 마르크스를 서로 트랜스크리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이 트랜스크리틱의 이 책의 부제목이 칸트와 마르크스. 그죠? 트랜스크리틱의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어내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어내는 시도, 상호 횡단적 코드 변환. 이건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상호 횡단적 코드 변환이다. 아니면 앞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려오면 어느 게임 사이에 뭐예요? 코드 변환이에요. 농구의 룰과 축구의 룰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농축구? 뭐 이런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포츠 게임을. 손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고 발로도 넣을 수 있고 온몸으로 넣을 수 있는 그 트랜스크리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이제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어내고, 이 말은 칸트의 시선으로 마르크스를 읽는다는 뜻이겠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는 거.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칸트를 읽는 거. 이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이 철학에도 분야가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칸트의 철학은 인간 사유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을 따지는 것이고, 마르크스의 철학은 혹은 사상은 정치경제학의 입장이거든요.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경제의 토대를 둔 정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트랜스크리틱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횡단적 코드 변환, 그죠? 상호 횡단적 언어 게임이죠.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요. 서로 언어 게임의 장이 다른데, 필드가 다른데, 한 사람은 인간 사유의 능력을 따지고 있고, 한 사람은 정치 경제학의 영역인데,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호 코드 변환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가라타니 고진이 이 책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비유로 축구 게임과 농구 게임을 상호 코드 변환을 해보면 뭔가 새로운 게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봅시다. 마르크스에게 코뮤니즘은 칸트적 지상명령, 즉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다. 자, 그러니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중요한 과제,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마르크스에게 바로 코뮤니즘이라는 그 명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칸트의 관점과 마르크스의 관점 중에서 어떤 서로 통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라타니 고진에게 있어 트랜스크리틱은 일본과 서양의 여러 나라 또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차이와 횡단적 이동의 체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크리틱은 이제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도 트랜스크리틱, 그리고 서구와 아시아 사이의 트랜스크리틱까지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트랜스크리틱은 상당히 한국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비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자극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서구의 학문이나 철학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철학체계,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속에서 서구 사상과 혹은 철학과 지식체계와 어떻게 트랜스크리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제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크리틱의 일부에서 이러한 횡단적 코드 변환 작업으로 칸트를 다시 읽습니다. 즉 마르크스 관점에서 칸트를 읽는 거죠. 2부에서는 마르크스를 칸트의 관점으로 읽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306쪽, 교재 306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책 트랜스크리틱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가 보편성을 추구했을 때 불가피하게 타자를 도입해야 했다고 본다. 자, 보편성, 칸트가 보는 보편성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를 위해서 타자의, 외부에 있는 타자의 시선을 도입해야 됐죠. 해야 됐죠. 그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시차. 시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 자체가 보편에 도달하는 거죠. 자기중심주의적 시선에 빠져 있으면 보편에 도달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는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하늘을 파랗다고만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보편이라고 그냥 믿어버리죠. 사실은 외부의 시선으로 그걸 뭐예요? 따져봐야 되는데 그 경험의 가능 조건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경험을 보편이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편이라고 했을 때 진짜 그게 보편인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죠? 외부의 시선으로. 그게 바로 타자성의 도입입니다. 타자성의 도입. 내가 오늘 출근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준수하네. 출근하자. 해도 되겠네. 이거는 뭐예요? 보편성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보편이라고 그냥 믿고 그냥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외부의 시선을 도입하려면 뭐예요? 다른 가족한테 내가 괜찮아?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보편에 도달할 수 있죠. 타자의 시선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타자는 공동주관성이나, 자, 혼자만의 주관성이 아닙니다. 공동주관성, 공통감각에서 나와 동일시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이랬어요. 자, 타자의 의미를 지금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자는
공동주관성이나 공통감각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초월적 타자인 신이 아니라 자 트랜센덴트 나왔죠? 트랜센덴트 나왔죠? 이게 아까 초월적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트랜센덴탈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 TAL이 붙은 거, TAL이 붙은 것하고 T로 끝난 거하고 차이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는데, 요 스크린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한번 보세요. 이거 오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D가 아니라 C입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단어를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쳐야 됩니다. D가 아니라 C가 돼야 됩니다. 트랜센덴탈. 이건 초월론적으로 번역하고요. 이것도 여기는 C가 되어 있네요. 트랜센덴트. 여기는 안 고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월적 타자가 아니라 초월론적 타자입니다. 나의 시점과 타인의 시점 사이에 강한 시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본 그것이 완전히 거짓과 가짜와 허상은 아니죠. 내가 보는 시선도 어느 정도 그죠? 고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보편에 도달하거나 실제에 도달하거나 진리에 도달할 수 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시점과 타인의 시점 사이에 시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차가 상당히 뭐예요? 나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칸트의 초월론적 태도는 철두철미하게 타자로 관통한다.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론적 입장에서 자기, 주체, 자유 등을 증명하는 행위상학이라고 논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 실천 이성 비판은 자연 필연성이 가로에 쳐진 위상에서 자기, 주체, 자유 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칸트는 이론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론적 태도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고 실천적 태도가 실천 이성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의 철학을 다시 한번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을 또 외부의 시선으로 칸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관념론과 경험론의 시차에서만 존재한다. 자, 마르크스의 철학은 이 유럽의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의 그 시차, 관점의 차이로부터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서구 철학에 존재했는데 마르크스가 그 사이에서 그죠? 그 시차를 이용해서 유물론적 관점을 만들어냈다. 이 시차를 잃어버리면 유물론은 또 하나의 기만에 전락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독일 철학과 프랑스 사회주의 그리고 영국 경제학의 종합이다. 막스가 정치 경제학을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바로 독일의 관념론 철학과 영국의 경제학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종합으로서 그 사이의 이동을 동반한 비판, 즉 트랜스크리틱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아키즘, 국가주의와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국가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사이에서 양쪽을 다 공격했는데 자유와 권위의 이율배반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중요한 이동 가운데 하나는 가치 형태론에서 사용가치 혹은 유통가치를 중시한 데 있다. 자본이란 화폐가 생산시설, 원료, 노동력, 생산물, 다시 화폐로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본, 국가, 네이션은 민족입니다. 민족, 종교는 모두 교환이라는 관점, 경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자본과 국가와 민족과 종교 등등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을 트랜스크리틱하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가라타니 고진이 어떻게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이 핵심적 방법론, 철학적 방법론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흥미있는 한 가지 지점은 아까도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사실은 가라타니 고진의 이 연구 방법이 철학적 혹은 사상적 방법이 문학을 포함해서 이 트랜스크리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중요한 트랜스크리틱을 실천한 책이 있었습니다. 번역도 먼저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바로 은유로서의 건축 넘어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살펴봐요. 은유로서의 건축.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무슨 뜻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제목이 언어수화폐입니다. 언어수화폐. 자, 앞에서 가라타니 고진이 여러 지식체계를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해당되는 수학입니다. 화폐에 해당되는 지식체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언어는 바로 비트겐슈타인이겠죠. 수는 뭐예요? 게델입니다. 화폐는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건축은 이 빌딩, 그죠? 건물, 일종의 비유로 사용한 것인데, 그래서 은유로서의 건축입니다. 일종의 은유로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구축하려는 의지, 건축이란 것은 만들어내는 의지잖아요? 구축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서구 학문체계, 지식체계는 다 비유하자면 건축이란 겁니다. 건축. 뭔가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만들어졌다. 지금 이 얘기하니까 누가 갑자기 생각납니까? 해체주의가 생각나죠. 이 구축의 반대가 해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해체주의라는 철학을 하게 되는 것도 은유로서의 건축, 가라타니 고진이 은유로서의 건축이라고 말한, 사실은 이 세 가지 영역만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서구 근대 이후의 모든 지식체계 학문을 통틀어서 은유로서의 건축이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데리다죠. 데리다의 해체 철학도 이 건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의 이 건축에 대한 의지. 자, 다양한 형식화가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로 다룬다. 자, 은유로서의 건축은 어떤 뜻입니까? 무엇을 구축하려는, 다른 말로 하면 건축하려는 의지이고, 그것은 형식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형식화.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언어든 수든 화폐든 이 형식화가 건축이라는 이 은유로서 나타난다. 무엇인가를 구축하려는 의지인데 그것은 형식화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자, 형식화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을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했던 메커니즘입니다. 자, 형이상학이 또 중요한 핵심 용어로 나왔습니다.
형이상학을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형식화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건축입니다. 자, 핵심 개념이 다 연결되죠? 자, 은유로서의 건축은 형식화와 연결되고 형식화는 형이상학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건축으로서의 은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니체,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데리다죠. 해체주의란 말은 데리다가 처음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 해체주의를 실천한 사람은 그 선배로서 하이데거가 있었고 원조는 니체죠. 그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데리다 공부하면서 했죠. 데카르트와 하이데거도 공부했고요. 데리다도 공부했죠. 그걸 지금 그 삼각형, 그죠? A, B, C 꼭지점으로 된 삼각형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가라다니 고지는 이 모든 A, B, C 꼭지점 속에서 지금 사실은 이 은유로서의 건축의 내용은 데리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뭘 하고 있어요? A에 속하는, 그죠?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 이성주체 진리로 대표되는 그 세 가지 개념. 자,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 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 수강생들 기억이 나야 됩니다. A, B, C 꼭지점이 있는데 이 A 지점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 혹은 전통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그 핵심적 원리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이성, 주체, 진리예요. 그죠? 자, 그 설명하고 내가 그때 이 삼각형을 통해서 서구 사상, 서구 철학의 삼각 세 가지 꼭지점을, 그죠? 설명해 줬죠. 그것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가라타니 고진이 지금 건축의 의지, 그것은 무엇인가를 구축하려는 의지이고 그것은 형식화와 관련되고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과 다 통합니다. 그 A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A 꼭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A 꼭지점의 이 사유 방식이 갖고 있는 특징은 간단히 얘기하면 건축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걸 건축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비유로서, 즉 은유로서 뭔가를 체계를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체계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그 체계를 만들어내려면 형식이 필요합니다. 빌딩을 짓더라도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는 철학, 문학, 도시계획까지 포함돼요. 그죠? 도시계획을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형식화, 체계가 필요하죠. 언어학, 문화인류학, 정치경제학, 정신분석학, 수학,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인들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중세인, 고대인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모든 인간은 아니고 근대 인간들이죠. 이 우리는 서양인들만 포함되고 동양인은 포함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근대 이후에 동양도 이 근대성, 그죠? 모더니티, 근대성에 다 뭡니까? 지배를 받으니까요. 우리 사유를 지배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형태의 완강한 구속력을 파고들고자 한다. 이걸 데리다의 해체주의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죠? 이 A 꼭지점에 있는 이 근대 철학 혹은 전통 철학의 이 핵심을 이걸로 본 거죠. 형식화, 체계, 형이상학의 메커니즘, 이걸 건축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가라타니 고지는 수많은 학문 분야에 형식주의가 출현했다. 자, 이제 형식주의. 은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한 전범으로. 자, 여기 해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건축을 해체해야 돼요. 데리다하고 자꾸 비교해 보세요. 데리다는 어떤 방식으로 근대 철학을 해체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다 이미 중간고사 이후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중간고사용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데리다의 해체의 핵심 개념은 뭐였죠? 차연. 그죠? 차연. 반복 가능성. 그것은 의미 결정 불가능성이죠.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지 않는, 그죠? 시간적으로도 지연이 되고 공간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기표 기의가 일치해야 의미도 발생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진리란 건 그래서 없는 거죠. 데리다가 생각할 때 그게 해체죠. 해체주의죠. 데카르트의 진리 개념을 해체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가라타니 고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축을 해체한 전범은 결정 불가능성을 수학에 도입한 괴델. 자, 이제 수학의 입장의 영역에서는 괴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 불가능성이란 것이 바로 괴델이 도입한 것인데 수학은 모든 것이 이제 상당히 뭡니까? 수학적으로 정답을 찾아내고 거기에는 빈틈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모든 것이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수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답이 없고 저렇게도 정답이 없다는 그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수학의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괴델이 증명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델이 중요한 거죠. 뭘 해체했어요? 수학이 갖고 있는 형식주의를 해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괴델. 언어 게임이라는 실천적 윤리의 관점으로 형식주의, 구조주의적 언어 이론을 넘어서는 비트겐슈타인. 이 바로 앞에서 내가 설명한 바 있는 언어 게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화용론이라는 언어학의 새로운 영역을, 화행론 혹은 화용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언어학은 전통적으로 단어를 연구하는 어휘론, 문법을 연구하는 구문론, 어문이나 음성을 연구하는 어문론, 음성론, 음성학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든 학문은 마치 수학이라는 학문 체계나 물리학처럼 엄밀한 사이언스, 과학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규칙과 법칙과 이런 것들이 그죠? 요구되는 그 학문인데 언어 게임이라는 것은 어느 게임의 필드마다 그죠? 규칙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기존의 언어학이 갖고 있는 사이언스의 그 일반론을, 일반 규칙을 깨트려 버린 거죠. 즉 상황과 맥락과 동기에 따라서 동일한 문장이, 동일한 언어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언어학의 영역에서 이런 변수를 가져온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라타니 고진이 이 언어로서의 건축이라는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수, 세 번째 화폐, 바로 경제라는 영역에서 이 근대 이후에 이 근대성을 지배하고 있는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혹은 모든 사회제도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형식주의, 건축에 대한 의지, 그죠? 체계화, 여기에 뭐예요? 균열을 가져오는 혹은 이걸 해체하려고 했던 이 이론가들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수학에서 괴델이고 두 번째 언어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해가 되죠. 화폐, 즉 경제 분야에서는 마르크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고트롭 프레게와 버트란드 러셀은 수학을 논리학에 종속적으로 다루었는데, 자,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학의 기초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을 다시 칸트의 이율배반 결정 불가능성에, 자, 이율배반성 결정 불가능성을 칸트의 철학으로 이해하고 있죠. 결정 불가능성. 수학의 세계에서 결정 불가능한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거기는 정말 완벽한 수학의 세계는 정합성의 세계고 정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찾아낸 것이죠. 괴델이고 실천적 윤리의 방향에서 그걸 비판을 했던 것이 비트겐슈타인이다. 괴델과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뭘 허물어뜨린 거예요? 건축을 허물어뜨린 것이죠. 건축에 대한 의지를 허물어뜨렸다. 형식주의를 허물어뜨렸다. 다른 말로 하면 형이상학의 메커니즘을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게 바로 그 괴델의 결정 불가능성입니다. 불완전성 정리는 자연수 이론을 형식화함으로써 얻어진 공리체계가 무모선적인 한 그 무모선성은 그 체계와 관련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이상한 문장이죠. 이상한 논리인데 이게 바로 괴델의 유명한 결정 불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증명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정 불가능하다. 이것이 항상 존재한다. 수학의 세계에서 결정 불가능한 식이 존재한다.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어문론에 주목할 만한 성공은 수학적 구조를 활용했다. 바로 아까 예를 들었죠. 언어학은 바로 이 거의 수학과 마찬가지의 정합성을 가진 사이언스로서의 학문인데 거기에 뭡니까? 의미 결정 불가능성을 도입한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이죠. 언어의 필드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면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로 화용론이라는 학문을 새로 만들어내게 된 이제 관점이 됩니다. 랑그의 언어학도 말하는 주체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현상학적 관원에 의해 구성되며 따라서 랑그의 언어학은 자신의 전제로서 주체를 요구한다. 랑그가 바로 문법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빠로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죠. 그게 랑그죠. 문법이죠. 우리는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빠로를 구사하지만 사실은 문법이 그 언어 행위, 즉 빠로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랑그의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주체. 그래서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괴델은 자연수를 자기 지시적인 수로 소개하고 우리는 자연 언어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형식화하는 시도 그 자체가 자연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겠다. 자 이때 형식화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학의 세계나 언어의 세계나 그죠?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모든 학문이 그죠? 시스템화되면서 체계화되면서 무엇이 생겨요? 형이상학적 메커니즘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다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가라타니 고진이 지금 보고 있는 뭐예요? 언유로서의 건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책 언유로서의 건축이 왜 트랜스크리틱이라는 방법론이 적용됐는지 이해가 되죠. 그 완강한 시스템,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완강한 근대성의 시스템을 바깥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죠? 트랜스크리틱을 하니까 수학이든 뭡니까? 경제든 또 언어의 세계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적 사고방식 바깥에서 언어의 영역에서 이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이 괴델이고, 미안합니다. 수학의 영역에서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이 괴델이고, 언어의 영역에서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고, 화폐, 경제의 영역에서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이 마르크스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 언유로서의 건축이라는 이 책, 이 사실은 뭐예요? 트랜스크리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트랜스크리틱한 책을 또 쓰게 되죠. 그때는 칸트와 마르크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트랜스크리틱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괴델과 비트겐슈타인과 마르크스가.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언유로서의 건축도 트랜스크리틱한 책의 뭡니까? 원조에 해당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랜스크리틱이 과연 가라타니 고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방법론인가를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괴델은 자연수를 자기지시적인 수로 소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 언어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형식화하는 시도 그 자체가 자연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 것으로 하고, 요 이후부터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